전통시대 한국인들은 중국을 문명의 중심으로 보면서 내륙아시아권 북방민족들을 야만시하는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이 20세기, 21세기에도 이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동맹을 맺고 있는 그래서 문명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미국이 우리의 모든 가치 판단의 중심이 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중국은 다분히 야만시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냉전 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지금 현재도 다분히 중국을 타자화하는 경향이 있고 때로는 중국을 북한과 관련해서 악마화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국익이 중국의 그것과 가질 수 있는 차이를 침소봉대하게 만들고 그것을 무언가 근본적인 갈등과 이질성의 표현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죠. 그럼으로써 그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건설적이고 평화적으로 타결해낼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하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평화적인 외교적인 노력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죠. 조선이 전쟁 불사를 외치자 청나라는 곧장 전쟁 준비에 들어갑니다. 몽골을 정복하고 명나라를 궁지로 몰아넣은 청해 김화군단은 자신감에 넘쳤습니다. 심지어 홍타이진은 공격을 개시하는 날짜까지 조선에게 통보할 정도였습니다. 과연 조선은 어떤 방법으로 이들을 막아내려는 것일까요? 우리는 전쟁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청나라 군대는 압도적으로 강했고 전쟁은 해보나 마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선 명나라와 청나라의 대결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조선과의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청나라는 명나라로부터도 공격을 당해서 지금까지 쌓아놓은 성과를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지금 막 정복된 몽골족이 언제 등을 돌릴지도 알 수 없는 일이었죠. 따라서 조선으로서는 싸워서 이길 필요 없이 최대한 버티기만 해도 승산이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조선이 그 정도라도 버틸 만한 힘이 있느냐는 것이었죠. 당시 조선은 임진왜란으로 파탄에 이른 국가재정이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반정 때의 1차 숙청, 이괄해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의 2차 숙청으로 청의 진경로상에 위치한 평안도 지역 군사력이 완전히 붕괴한 상태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평안도에 주둔하고 있던 병력은 고작 7,000명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오랜 내후 외환으로 방어력에 구멍이 난 상태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평안도 지역의 방어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진정한 척화파였던 부제학 정원은 모든 정예 병력을 압록강으로 차출하고 임금이 모범을 보여 개성까지 북상해서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정원 같은 사람의 그 항쟁론은 어쨌든 군대를 이끌고 우리가 진격해서 저 북쪽 예를 들면 뭐 압록강변이나 평안도에서 청과 결전을 하게 되면 설사 패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점에서 전쟁이 끝나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상태에서 청과 이후에 전후 강화 조약을 맺게 되면 아마 병자호란 당시 청군이 깊숙이 서울
까지 남하해서 엄청나게 많은 민간인 피로인들을 잡아갔던 것과 같은 사태를 피할 수도 있었겠죠. 바로 그런 면에서 이 정호 같은 사람의 주장은 이 척합화 가운데서도 비교적 상당히 당시로서는 의미가 있는 주장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정홍과 윤황의 주장은 당연한 것입니다. 고려 초기 거란과의 전쟁 때도 성종이나 현종은 정예병을 최전방으로 파견하여 적을 요격하고 자신은 북상해서 군대를 독려했습니다. 정말로 싸울 생각이 있다면 너무나도 당연한 행동입니다. 정홍과 윤황이 결사항전을 주장하자 놀랍게도 대표적인 협상론자이자 주화파인 최명길이 이들의 주장을 지지하고 나옵니다. 최명길은 무엇보다도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고 그 의무를 위해서는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입장을 취했죠. 그런 점에서 소신과 행동이 정확하게 일치한 정말 귀감이 되는 관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달리 국가에서 싸운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명길은 만일 국가의 정책이 그런 식으로 확정된다면은 국왕이 더 적극적으로 전선으로 나아가서 싸울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책을 제시했던 거죠. 하지만 인조와 공신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인조는 정혼의 주장에 대해 그대가 지나치게 염려하는 듯하다며 묵살했습니다. 특히 압록강에서의 결전을 주장하는 사간원의 젊은 관원들에 대해서는 연소한 대간들이 군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망발을 하고 있다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인조는 도대체 왜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일까요? 당시 대부분 조정 신하들은 어떤 거를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냐면 청군이 쳐들어오면 이 조정과 신하들은 일단 강화도로 피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강화도에서 장기간 이제 바다를 이제 방파제 삼아서 항전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뭐 인조 입장에서는 사실 전체적인 대국을 자기가 아주 치밀하게 파악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 다수파의 의견에 쫓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 윤왕하고 정혼의 주장은 비현실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인조와 공신들의 대책이란 마치 고려 무신 정권처럼 강화도로 들어가 숨는 것이 전부였던 셈입니다. 물에 약한 유목민의 특성만을 믿은 것이지요. 하지만 인조는 알고나 있었을까요? 청나라에는 3년 전에 귀순한 공유덕의 수군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1636년 12월 9일) 예고한 대로 청나라의 대군이 압록강을 넘었습니다. 설마 했던 전쟁이 기어코 시작된 것입니다. 이 전쟁은 여러 가지 면에서 1018년의 거란 전쟁과 비교가 됩니다. 우선 침략군의 기본 전술이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한겨울인 12월에 압록강을 건넌 것도 똑같고, 속전속결을 추구해서 중간에 있는 성을 거치지 않고 수도인 개경과 한양으로 직행한 것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선 1018년에 벌어진 전쟁에서 고려는 거란군을 침략 당일에 요격하여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1636년의 청나라군은 아무런 저지도 없이
불과 5일 만에 한양으로 밀어닥칩니다. 무능의 결과는 이처럼 참혹했습니다. 인조는 허둥지둥 강화도로 도망치려 했지만 청군의 전격적인 진격에 막혀 이곳 남한산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때까지 인조는 강화도로의 피난만을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한산성에는 농성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굶주림과 추위가 남한산성의 조선군을 덮칩니다. 하지만 인조가 강화도로 피난 가는 데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청나라 군사가 하늘을 날지 않는 한 강화도는 안전할 것이라는 인조의 믿음과 달리 청나라에는 이미 수군이 있었고 강화도도 순식간에 함락당했기 때문입니다. 강화도까지 함락당했다는 소식에 모든 희망을 잃은 인조는 결국 항복을 결정합니다. 1637년 1월 30일 고려 이래 처음으로 국왕이 직접 항복의 예를 올렸습니다. 용포도 입지 못한 채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치욕적인 의식을 치룬 것입니다. 항복의식이 끝난 후 인조는 다시 창경궁으로 돌아갔지만 포로로 잡힌 수많은 백성들은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궁으로 돌아가는 인조에게 포로가 된 백성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임금이시여, 우리 임금이시여, 우리를 버리고 가시나이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인조 정권이 의도적으로 청과의 전쟁을 도발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전쟁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했죠. 명과 청 사이에서 나름대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두 강대국 간의 대결이 막바지에 이르르고 선택의 폭이 좁아지자 오히려 외교적 노력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대응으로 달려갔습니다. 전쟁을 결정하고 난 다음의 대응에는 더 문제가 많았습니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는 자신의 것을 전혀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고 국가의 방어망은 구멍투성이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낀 약소국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2가지 덕목, 즉 교묘한 외교력과 강력한 자기방어 능력 중 어느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병자호란의 비극 이후 400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두 강대국 사이에 낀 우리는 과연 이 2가지를 가지고 있을까요?